7월 17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7월 17일 제헌절인 오늘 법률방송은 행정기본법 제정 관련한 뉴스 중점 보도해드리겠습니다. 행정기본법은 국가의 행정행위 전반을 관장하고 규율하는 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동안은 민법, 상법, 형법 등과 달리 행정행위 관련한 통일된 법안이 없었습니다. 김형현 법제처장이 오늘 법률방송을 찾아 행정기본법 제정 취지와 중요성을 설명하고 문재인 정부 임기 내 행정기본법 제정을 완수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법률방송을 찾은 김형현 법제처장은 업무 협조 간담회 자리에 앉자마자 행정기본법 제정에 대한 각오를 밝히는 것으로 간담회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법제처는 행정기본법의 제정이 행정법제의 근본을 수술을 함으로써 법치 행정의 수준을 몇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일이라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행정법령은 국민과 기업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법령이지만 민사나 형사 등 다른 분야와 달리 법 집행 원칙과 기준이 되는 기본법이 없다는 것이 김 처장의 설명입니다. 실제 법제처 분석 결과 2019년 6월 기준 전체 국가법령 4,786개 중 4,400여 건이 국가행정 관련한 법령으로 조사됐습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92%로 대한민국 전체 법령 10건 가운데 9건 이상은 행정과 관련한 법령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행정에 대한 명문화된 법 집행 원칙과 기준이 없어 법치 행정에 장애가 되고 이는 법 집행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신뢰 저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김형현 법제처장은 행정기본법 제정 추진 배경을 밝혔습니다.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인허가 등의 문제가 수백 개의 개별법에 각각 달리 규정되어 있어 행정 형평성을 저해하고 이로 인해 국민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 행정기본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김 처장은 거듭 강조했습니다. 행정법령은 국민 생활이나 기업 활동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임에도 법 집행의 기준과 원칙을 담은 기본법이 없고 수천 개의 법령이 개별법으로 존재함으로 인해 가지고 유사한 제도가 법마다 달리 적용이 되는 등 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행정기본법을 제정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제정되는 행정기본법엔 행정법의 일반 원칙과 법 적용의 기준, 처분의 직권 최소 및 철회의 기준 등이 명시적으로 담기게 됩니다. 일단 큰 방향은 국민 권리는 최대한 강화하고 규제는 최대한 완화하는 방향으로 입법하겠다는 것이 김 처장의 설명입니다. 큰 틀의 행정 법 집행 원칙을 정립하되 개별법 규정은 최대한 존중해 법 제정에 따른 집행상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 법제처의 구상입니다.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올해 내에 초안을 도출해낼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최종적으로 국민 입법 예고를 통해서 국민의 여론을 다시 한번 수렴을 해서 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김형현 법제처장은 행정기본법은 우리나라가 건국 이래 처음으로 하는 행정법제 전체를 혁신하는 중차대한 일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는 말로 간담회를 마무리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네, 김형현 법제처장의 역점 추진 사업 행정기본법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로인사이드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행정기본법이라고 하는데 일단 개념과 제정 필요성을 다시 한번 좀 짚어볼까요? 네, 일단 민사 분야의 경우에는 민법이 있고 네. 형사 분야의 경우에는 형법이 있고 상거래 관련해서는 상법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당 분야의 전체 법 집행 적용을 관장하는 통일된 법안이 있는데요. 네. 이 행정행위 관련해서는 이런 통일된 법안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행정행위 관련해서 이제 행정절차법이 있고 네.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대집행법 등 행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법안은 많은데 네. 이런 민법과 상법에 해당하는 행정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네. 여기에 국가공무원법, 지방자치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검찰청법, 정부조직법, 토지보상법 등 이것도 모두 행정행위와 관련된 법안들인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 전체 법령의 92% 이상이 이 행정 관련한 법령인데 통일된 법안이 없다.
그래서 국민 혼선과 불편이 빚어지고 있어서 네. 이 행정 행위에 대한 신뢰 저하가 이어지고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네. 행정을 총괄하는 법령을 만들어 보자. 이게 바로 제정 취지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야심찬 계획인데 취지와 배경은 알겠는데 입법 방향은 그럼 어떻게 되나요? 네, 크게 두 가지입니다. 네. 하나는 행정기본법은 행정작용 전반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건데요. 네. 법 집행의 원칙이나 기준이 필요한 사항, 그리고 입법 공백 사항 등을 중심으로 규율을 하고 네. 개별법 규정은 존중해서 이제 행정기본법 제정에 따른 집행상 혼란을 최소화합니다. 네. 또 다른 방향은 국민 권리는 최대한 강화하고 규제는 최대한 완화하는 방향으로 입법하게 되는 겁니다. 네, 뭐 총론은 들어봤는데 강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강론 중에서 이제 가장 먼저 행정법의 일반 원칙을 명문화하는 것입니다. 네. 이로써 국민 권리 보호에 중요한 신뢰 보호 원칙과 부당 결부 금지 원칙 등을 규정할 방침입니다. 네. 제정이 추진될 행정법에는 이제 신뢰 보호 원칙이 포함이 되는데 네. 이것은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네. 행정작용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입니다. 네. 부당 결부 금지 원칙은 행정청은 인가 허가 등의 처분을 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해당 처분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입니다. 네, 뭐 다른 거는 또 어떤 원칙이 있나요? 네, 다음으로는 적극 행정의 토대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네. 적극 행정 원칙을 신설해서 적극 행정이 법률상 의무임을 선언하는 건데요. 네. 이 적극 행정 원칙은 공무원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네. 법률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이 적극 행정 운영 규정안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건데요. 네. 이와 함께 규제에 관한 법령의 위반 및 정비에 관한 원칙도 규정할 방침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조문으로 넣겠다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거를.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자기 완결적 신고 원칙 이런 말도 있던데 이건 뭔가요? 네, 자기 완결적 신고는 신고가 이제 접수가 되면 모든 절차가 완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네. 이 자기 완결적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이제 법률의 수리 여부가 명시된 경우에만 수리하도록 명문화한 것입니다. 네. 네, 신고가 접수되면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네. 뭐 간소화해 주겠다는 건데 뭐 다른 게 더 있나요? 네, 행정법령의 개정에 따른 일선 공무원 및 국민의 혼란을 고려해서 네. 행정법령 개정 시에 국법 또는 신법의 적용 여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네. 그리고 국민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제도도 적극 도입할 방침입니다. 네. 또한 이제 개별법상 공통제도 체계화 및 절차 간소화를 위해서 네. 이제 인허가 의제 등 개별법에 산재된 제도는 국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제 통일적 체계적으로 규정하되 복잡한 절차는 국민 입장에서 간소화할 예정입니다. 네. 뭐 김영현 법제처장이 행정기본법 제정으로 국민과 일선 공무원의 불편과 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겠다. 뭐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기대해 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관련된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법제처가 행정법 집행의 원칙과 기본이 되는 행정기본법 제정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소식 앞서 연이어 전해드렸는데요. 앞으로 넘어야 할 과제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일단 법제처가 밝힌 앞으로 추진 일정은 이렇습니다. 행정기본법 제정을 위한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달 안으로 행정기본법 제정 추진 체계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일종의 행정기본법 제정 추진 태스크포스 팀이 되는데 여기엔 법제처를 중심으로 법무부와 행안부, 행정부 컨트롤타워인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 등에서 참여하게 됩니다. 이 태스크포스 팀은 정부 대내외 의견을 수렴하고 각 정부 부처 입장을 조율하는 일을 총괄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법제처는 대통령 훈령에 근거해 해당 태스크포스 팀을 법제처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이에 실무를 진행할 행정기본법제 추진단을 꾸려놓은 상태입니다. 태스크포스 팀 외에 입법부와 사법부,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를 대표할 수 있는 자문단을 만들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제정될 법안의 공감대를 이룬다는 구상입니다. 태스크포스 팀이 공식 발족하면 올해 말까지 행정행위의 당사자인 중앙부처, 지자체와 법률 내용 협의에 들어가는 한편 합동 공청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공청회는 권역별로 골고루 실시해 소외되는 부처나 지자체가 가능한 없도록 하고 입법부, 사법부, 학계와 관련 공동 세미나도 수시로 개최할 방침입니다. 실제 법안 제정 추진은 내용의 중요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해 내년까지 제정을 마칠 1차 추진 제정안과
21년 이후 2차 추진 개정안으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추진한다는 구상입니다. 2020년 1차 제정안의 경우엔 올해 말까지 행정기본법안과 하위법령안을 마련해 정부 입법 방식으로 법적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엔 행정기본법 제정을 마치는 게 목표입니다. 법제처가 밝힌 계획과 구상은 이 정도인데 크게 두 가지 넘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일단 법제처는 개별 법령의 산재에 흩어져 있는 규정들은 최대한 존중해 남겨두고 행정기본법은 행정행위에 대한 큰 틀의 원칙과 방향을 설정해준다는 구상입니다. 이 경우 집은 지어졌지만 안에 가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빈 껍데기 법안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거꾸로 개별 법안 규정들을 행정기본법으로 흡수할 경우 일종의 관할권을 빼앗기게 되는 일선 부처들의 반발과 저항을 어떻게 설득하고 극복하느냐가 과제가 됩니다. 다른 하나는 행정기본법에서 정한 원칙이나 방향과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이 서로 엇갈리거나 엇박자가 날 경우 이를 어떻게 조정해야 하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 최양석 법제처 행정기본법제 추진단 팀장은 일단 행정기본법을 제정하고 행정기본법과 어긋나는 각각의 법률 조항들은 일일이 다 찾아내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제처 설명대로라면 내년에 행정기본법이 제정된다 해도 제정 이후 행정법 체계의 원칙과 통일성 확보를 위해 수천 개의 관련 법령들을 일일이 다 점검해 정비해야 하는 말 그대로 지난한 작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어려움과 난관에도 불구하고 김영현 법제처장 말대로 행정기본법 제정이 건국 이래 처음 추진되는 일이고 우리 법치행정의 수준을 몇 단계 끌어올리는 일이라면 소기의 목적과 성과를 꼭 달성하길 바라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쌀 자동 시장 격리제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글자만 놓고 보면 쌀을 시장에서 자동으로 격리한다는 뜻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제도일까요? 쌀 생산 농가와 식량 안보와 직결되는 쌀 산업 위기 해결책으로 이 쌀 자동 시장 격리제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심층 리포트 김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자 천하제 대본. 농사를 짓는 일은 천하의 근본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우리 쌀 산업은 흉년이 와도 울상, 풍년이 와도 울상인 역설적인 상황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흉작이면 내다 팔 쌀 자체가 부족하고 풍년이면 쌀값 폭락으로 자식 같은 쌀을 헐값에 팔아야 하는 일이 매년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80kg 한 가마 기준으로 2000년 15만 8,927원이었던 쌀값은 2005년엔 14만 412원으로 18,000원 이상 떨어졌습니다. 이후에도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해 2013년 17만 5,279원까지 치솟았던 쌀값은 2016년엔 12만 9,807원으로 5만 원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이렇게 폭락 아니면 폭등, 해마다 널뛰기를 반복하는 쌀값은 소비자와 쌀 생산 농가 모두의 큰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강하게 제시되고 있는 것이 바로 쌀 시장 자동 격리제입니다. 이와 관련 국회에선 어제 오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야 공동주최로 쌀 자동 시장 격리제 입법을 위한 현안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일단 현재 정부의 쌀 산업 및 쌀 농가 보호 대책은 쌀 수매와 직불금 제도 크게 두 축입니다. 하지만 두 대책은 모두 쌀값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정부가 쌀을 사거나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후대책 방식입니다. 말 그대로 사후 약방문에 불과하다는 것이 쌀 자동시장 격리제 왜 필요한가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맡은 위남양 위 행복경영연구원장의 지적입니다. 시장 격리에 대해서는 한 줄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때마다 예산 당국하고 협의해야 되고 국회에 통과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한 거 아니냐.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초과 공급이 예상되는 물량을 수확기 이전에 자동적으로 시장에서 강제 격리하는 쌀 자동시장 격리제입니다. 풍년의 출하 전에 쌀을 미리 매입해 쌀 가격을 조정하고 흉년의 방출에 쌀값 폭등을 방지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는 것이 세미나 참가자들의 설명입니다. 이를 위해 참가자들은 쌀 자동시장 격리제도 도입을 위한 별도의 입법 작업과 함께 쌀 생산량 예측 정확성과 수매 물량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관련 시스템 등 대책 마련 필요성도 아울러 강조했습니다. 이번 국회 쌀 시장 자동격리제 입법 토론회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공동 주최로 열렸습니다. 여야가 도입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실제 법제화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이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증거인멸이 아닌 분식회계 혐의로 핵심 인사에 대해 영장이 청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는 오늘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재판에서 직권보석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며 엄격한 보석 조건을 부여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로스쿨에 진학하기 위한 2020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응시생은 1,291명으로 작년에 이어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법학적성시험 응시생이 10,000명을 넘은 것은 2009년 시험 이후 처음입니다. 경찰청은 지난 4개월간 불법 입출국, 마약 등 국제범죄 집중 단속을 통해 1,000여 명을 검거하고 그중 237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외국인은 모두 17개국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월 17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